저도 마스크를 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벗고 쓰고 아니 불편하네.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예, 그럼 마스크 끼고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여상환 선생님의 초청으로 이 모임에 와서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된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5번째 될 겁니다. 제가 자주 온 편인데 2007년 여름으로 가을로 기억되는데요. 2007년에 그때 아마 YMCA에서 강연하신 거 아닌가. 그때 제가 강연했을 때의 기분을 연상을 합니다. 2007년 하면은 노무현 정권 마지막 해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결정이 되어서 정권 교체는 틀림없구나 하는 그런 밝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2007년에. 오늘 여기 제가 서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닮은 점이 있습니다. 사태를 낙관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좀 비관적이라도 이 낙관을 일부러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선거는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죠. 옛날 같으면은 칼로서, 총으로서 정권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로서 정권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입니다. 피를 흘리는 정치를 흔히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정치는 같죠.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그런 점에서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압승했다기보다는 이 자유와 민주와 법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국민들이 압승한 것은 이 세상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확실하게 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 선거 예측을 비교적 정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87년 12월 흔히 1로 3김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총선은 거의 다 제가 맞췄습니다. 의석수와 득표율까지 맞춘 적이 있는데,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예측이 매우 쉬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언제 결판이 났느냐 되돌아보면은 작년 12월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단일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에는 출마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여론이 단일 후보만 되면은 가상 대결에서 여당 후보를 상당한 차이로 이기는 걸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후 여론조사에서는 한 10% 차이로 이기는 걸로 나오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가 벌어져 가지고 결국 18%, 부산은 28% 표차로 득표차로 갈라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12월 20일에 보궐선거는 그 구도가 결정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도입니다. 구도. 단일화, 야권 단일화라는 구도를 안철수 씨가 제의해서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서 만들고, 오세훈 씨가 후보로 결정이 되고, 안철수 씨가 약속했던 대로 야권 후보가 당선되는 게 내가 당선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해서 그 결과에 승복하고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하면서 4.7 선거라는 이 역사적, 어떻게 보면 혁명적 결과가 만들어졌고, 그 바탕에서 내년 3월 9일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3월 9일 해봤죠. 지금 한 10개월 남았습니다. 내년 3월 9일도
야권 단일화만 이루어지면은 상당히 큰 차이로 이길 것이다 하는 전망을 갖게 합니다. 야권 단일화가 구도를 만드는 거죠. 구도. 야권 단일화만 되면은 지금 여론 추세로 보면은 제가 지금 만약에 예언을 한다면은 전제로 야권 단일화할 경우에는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2007년에 자유지성 300인회에 와서도 그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대선 때 적어도 이명박 후보가 400만 표 차이로 이상으로 이긴다고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400만 표 차이가 아니라 약 50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때는 더구나 이회창 씨까지 나왔는데도 이번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은 500만 표 차이로 이길 것이라는 게 현재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은 선거 전에 비해서 얼마나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선거 전에는 야 이런 상태로 앞으로 5년 더 갈 거다. 그러니까 좌파 10년 할 거다. 라는 전망이 강했는데 이제는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하는 확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거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이유는 무슨 별난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리하게 나오면 여론조사를 안 믿어요. 여론조사를 안 믿으면 뭘 믿습니까? 여론조사는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1000명을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몇천만 명의 여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과학이죠. 갤럽이라는 사람이 발전시킨 이 여론을 형성하는 요소, 즉 나이, 학력, 어느 지역 출신이냐, 생활 수준이 어떠냐, 이런 걸 딱 분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1000명만 조사해도 1000만 명의 여론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론조사의 과학 아닙니까? 그게 또 우리나라 선거에서 다 실증이 된 겁니다. 자기가 바라는 바가 안 나온다고 그 여론조사 못 믿겠다 해서 일부 유튜브들은 내가 직접 여론조사 하겠다고 해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거리에 가서 거리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유튜브 보면 기분은 좋죠. 전부 자기 편한테 마이크 갖다 대면은 문재인 나쁘다는 사람이 한 80, 90% 나오죠. 그러나 그건 여론이 아닙니다.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를 믿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그 다음에는 뭘 믿느냐 하면은 흐름, 구도, 그 다음에 저의 감. 그래서 지난 4월 7일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선거는 저는 15%에서 20% 차이로 오세훈이 이긴다. 부산은 더 크게 이긴다. 그리고 이 득표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득표율이 60%에 육박할 것이다. 왜 그러냐? 굉장히 높은 건데 보궐선거에서는 가장 높은 투표율인데 왜 이렇게 투표율이 높을 거냐? 이번 선거는 분노 투표가 될 것이다 하는 게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분노 투표는 국민들이 화가 나서 투표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분노 투표. 이 분노 투표를 하면은 조직 선거가 안 먹힙니다. 여당은 항상 조직이 강하니까 조직 동원력이 있어요. 이번에도 흔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 구청장, 한 구청장 빼고는 전부 다 민주당, 시의원 90%가 민주당. 이렇다면 저 사람들이 동원하면은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표가 한 10%는 될 거다. 그런데 딱 깨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뭐냐? 분노 투표가 조직 동원력을 쓸고 가버렸다는 이야기죠. 분노 투표입니다. 우리 선거 역사에서 분노 투표가 한 번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85년 2.12 총선입니다. 그때 전두환 정권이 1980년에 권력을 잡고 나서 한 5년 동안 상당히 강압 통치를 했습니다. 언론이 숨을 죽이고 당시에 야당은 민한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치송 씨가 이끄는 민한당이
일종의 이중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1984년에 전두환 정권에서 꾀를 냅니다. 야당을 분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세력, 정치 금지를 시켰던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신민당이라는 걸 급조를 합니다. 그때 김대중 씨는 미국에 있었는데 선거 참여를 상당히 망설였어요. 그러나 김영삼 씨가 선거를 해야 된다. 선거를 하면은 여기서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국민들의 분노를 조직화할 수 있고 여기서 돌파구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2.12 총선을 지휘를 했는데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민우, 종로에서 나온 이민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돌풍을 일으켰어요. 또 선거 기일을 2월로 잡은 것은 투표를 낮추려고 그랬을 겁니다. 또 당시에 방학이니까 이 젊은 학생들이 선거 유세장에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전두환 정권에 침묵하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딱 투표 끝나고 개표를 해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고만고만하던 민한당은 아주 내려앉고 급조된 신민당이 제1당으로 올라가고 나중에 민한당까지 흡수를 해버립니다. 당시에는 한 지역구에서 2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민정당은 무조건 당선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5명이 떨어졌어요. 여기 강남에서 이태석 씨가 떨어져가지고 저쪽 야당 후보가 이기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는 3사람이 떨어지고, 대구에서 1사람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2.12 총선의 돌풍이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세상을 바꿨습니다. 2.12 총선이 바로 민주화를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만들었습니다. 2.12 총선 끝나고 그 다음날부터 2월 13일부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국민들이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언론과 야당의 정부 비판이 과감해졌습니다. 학생 시위가 격렬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도권을, 전국의 주도권을 야당 민주화 세력이 잡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987년 들어가면은 전두환 정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학생 시위가 6월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전국으로 번지니까 마지막에는 비상계엄령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비상계엄령을 폈다가는 서울올림픽을 못하게 된다 해서 그럼 타협하는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버리자. 직선제를 받아들이자. 김대중도 사면해버리자. 해가지고 나온 게 1987년 6.29 선언이죠. 6.29 선언.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당시에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해가지고 노태우 후보가 받아들여서 2사람이 합작한 6.29 선언. 그 6.29 선언에 의해서 한국의 민주화는 타협적으로 군부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타협을 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한다는 세계적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29 선언 덕분에 노태우 후보가 1987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에서 36.6%로 당선됐습니다. 2등은 김영삼, 3등은 김대중 2사람이 표를 가르는 바람에 그래서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가 등장하고 노태우 정부에 의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노태우 대통령은 서울올림픽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국내적으로는 민주화를 실천하고 대외적으로는 당시 동구권 소련이 무너지는 걸 찬스로 잡아가지고 소련과 수교하고 동구권과 수교하고 마지막에는 중국과 수교해가지고 한국인의 활동 무대를 범세계적으로 넓히는 아주 굉장한 전략적 구상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2.12 총선입니다.
저는 이번 4월 7일 선거가 2.12 총선 정도의 역사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한 10개월 동안 야권이 분열하지 않고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결정될 것이다 하는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돼봤자 지금 좌파가 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국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힘을 쓸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크죠. 사법부의 고유 권한도 크고 국회는 입법하고 사법부는 재판하고 무엇보다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 외교 안보죠. 외교 안보에 관한 한 여소야대가 되든 말든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가장 큰 위기는 경제나 코로나가 아니죠. 외교 안보 부분이죠. 외교 안보 부분에서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중국, 북한에 끌려가는 이런 그리고 대북 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김정은 편에 서 있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반역적 외교를 바로잡는 데는 대통령 바뀌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참 새로운 현상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혁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혁명적이다. 역사적이다. 어떤 점에서 혁명적이냐? 첫째, 20대, 30대가 보수 정당을 지지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20대, 30대. 20대는 특히 20대 남자. 20대 남자는 오세훈 투표가 오세훈 찍은 사람이 한 75%. 그러니까 여성은 또 그렇지 않아요. 여성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0대가 아주 특이합니다. 20대의 남자는 극도로 반문재인이고 20대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왜 20대가 이렇게 남녀가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 이른바 페미니즘 정책을 많이 펴니까 여성에 대한 특혜를 많이 준다는 데 대한 남성들의 불만이라고 합니다. 그건 조금 더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아주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도가 확실하게 보수와 손을 잡았습니다. 중도. 그런데 한국에서 당신은 중도냐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물으면은 현재 그렇습니다.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줄었습니다. 탄핵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 37, 8% 가던 보수가 현재는 25, 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보다고 하는 사람들도 요즘 줄어들고 있어요. 한 30%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36, 7% 돼가지고 제일 덩어리가 큽니다. 이 중도가 확실하게 반문재인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중도가 우경화한 거죠. 우경화. 이렇게 되면은 중도 우파가 손을 잡으면은 산술적으로 약 60%가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60%. 이념적으로. 이게 상당히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조금 이렇게 삐쭉 나오다가 들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중 여론입니다. 반일 여론만 강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가만보니까 젊은 층에서 특히 반중 여론이 강합니다. 반중. 특히 이 민주당 쪽에서 서울에 사는 중국 사람들, 영주권을 가진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니까 그에 대한 반발로
이 중국 사람들에 대한 정서가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게 주 이슈는 안 됩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 선거는 말이죠. 내년 3월 9일 선거는 이 중국이라는 변수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중국에 대한 변수. 내년 대통령 선거는 이 한국 사람들만 마음을 졸이는 선거가 아니라 아마 세계가 주시하는 선거가 될 겁니다. 특히 미국, 일본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과는 도대체 협조가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은 기본적으로 중국 편에 서려고 하는 정권이다. 북한에는 끌려가는 정권이다. 저 정권이 있는 한 앞으로 1년 동안 협조가 안 된다. 시간 보내면서 내년 선거가 어떻게 될지 그걸 주시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제5위의 공업국이죠. 고급 생산력이 중국, 미국, 독일,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아닙니까? 종합공업 덕분에 재래식 군사력은 세계에서 한 8위쯤 됩니다. 이런 나라가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어가지고 미중 대결에서 우리가 중국 편에 서버리면 미국이 아주 불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미중 대결에서 승패가 갈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 선거에는 외세가 개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